초라한 나를 버린 거야. 수진이 소리쳤어요. 아니야, 우리는 잘 살아가고 있어. 아빠 필요 없어. 나를 용서해줘. 수진이가 버림받은 이유가 있을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42살 IT 스타트업 대표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가 쉽지 않지만 제 잘못을 고백하고 조언을 구하고자 용기를 냅니다. 저는 5년 전 제 인생 최대의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날은 제 회사 브라이트테크가 시리즈 B 투자 유치에 성공한 날이었습니다. 200억 원이라는 거금을 투자받았고 기업 가치는 1천억 원이 됐죠. 불과 5년 만에 이룬 성과였습니다. 저는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어요. 홍보팀에서 기부 행사를 기획했습니다. 회사 이미지 제고를 위해 지역 아동센터에 2억 원을 기부하기로 했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저 형식적인 이벤트라고 생각했습니다. 빨리 끝내고 오후 회의에 참석하려고 했어요. 민수야, 고개 좀 더 들어. 자신감 있게. 동료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능숙하게 미소 지으며 대형 기부금 전달판을 들어 올렸죠.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제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잘 살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지역 아동센터 해피홈은 서울 외곽 낙후된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제가 탄 벤츠가 좁은 골목길에 들어서자 동네 아이들이 신기한 듯 쳐다봤어요. 차에서 내리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건물, 금이 간 벽. 제가 사는 세상과는 너무 달랐죠. 센터장이 반갑게 맞아주었고 저는 형식적으로 악수했습니다. 속으로는 빨리 끝내야 하는데라는 생각뿐이었어요. 일이 항상 먼저였으니까요. 그게 제 문제였습니다. 아동센터 안은 따뜻했습니다. 아이들의 그림이 벽을 가득 메우고 있었고 낡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책상들이 보였어요. 10여 명의 아이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봤죠. 저는 연습된 미소로 손을 흔들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주방 쪽 문이 열리며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쟁반을 들고 나왔어요. 단발머리, 수수한 티셔츠와 청바지. 화장기 없는 얼굴은 예전보다 많이 야위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제가 기억하는 그대로였습니다. 이수진. 5년 전 제가 떠나보낸 여자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가 선택하지 않은 여자였죠. 저는 회사를 선택했고 그녀는 떠났습니다. 수진도 저를 봤어요. 그녀가 든 쟁반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곧 무표정한 얼굴로 돌아서려 했죠. 마치 저를 모르는 사람처럼. 선생님, 간식이요. 한 아이가 수진에게 달려갔습니다. 수진은 아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웃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넋 놓고 바라봤습니다. 예전에 저에게 그렇게 웃어주던 얼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고 있었죠. 그때 제 눈에 한 아이가 들어왔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어요. 그 아이가 큰 눈으로 저를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 아저씨 누구예요? 진짜 부자 같아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아이의 얼굴, 짙은 쌍꺼풀, 똑바로 선 코, 그리고 눈빛. 제가 매일 아침 거울에서 보는 얼굴이었어요. 제 어린 시절 사진과 똑같았습니다. 준호야, 조용히 해. 지금 어른들 말씀하시잖아. 수진이 아이를 다독였습니다. 준호. 그 이름이 제 귓가에서 계속 울렸어요. 저는 입이 바싹 말랐습니다. 기부금 전달식이 시작됐지만 아무것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저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수진의 뒷모습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녀 곁을 맴도는 준호라는 아이. 설마 내 아이인가? 하지만 그럴 리 없었어요. 헤어질 때 수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만약 임신했다면 당연히 말했겠죠. 그렇지 않나요? 대표님? 대표님. 센터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화들짝 정신을 차렸어요. 손에는 식은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갑자기 어지러워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어지러운 게 아니라 혼란스러웠어요. 5년 전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사진을 찍을 때 저는 용기를 내어 주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수진이 거기 서 있었어요.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수진아.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차갑게 말했어요. 강민수 씨, 오랜만이네요. 기부 감사합니다. 말투가 너무 격식적이었습니다. 마치 처음 만난 사람에게 하는 것처럼요. 그게 얼마나 아픈지 수지는 알까요? 저 아이가 혹시 제가 물으려는 순간 준호가 뛰어들어왔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엄마.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수지는 재빨리 준호를 안아올리며 말했어요. 준호야, 인사해. 오늘 우리 센터에 도움 주신 분이야. 안녕하세요. 준호가 밝게 웃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봤어요.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 아이는 제 아들이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럼 저희는 이만. 수진이 서둘러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팔을 잡았어요. 수진아, 잠깐만. 우리 얘기 좀 해야 하지 않겠어? 수진이 차갑게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할 얘기 없어요. 이제 가보세요. 회사 일 바쁘시잖아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5년 전 제가 수진에게 했던 말이 그대로 돌아온 거예요. 미안해.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다음에 만나자. 얼마나 많이 그런 말을 했는지 모릅니다. 수진은 준호의 손을 잡고 뒷문으로 사라졌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주방 한편에 놓인 작은 가방이 보였어요. 어린이집 가방이었습니다. 거기에 적힌 이름. 이준호 만호세. 제 손이 떨렸습니다. 계산이 빠르게 돌아갔어요. 5년 전 헤어졌을 때 수진이 임신한 걸 제게 말하지 않은 걸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바빠서 듣지 못한 걸까요? 차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5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수진이 보낸 마지막 문자 메시지. 당신에게 나는 그저 옵션이었나 봐요. 이제 그만 각자의 길을 갑시다. 행복하세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녀가 무엇을 감추고 있었는지, 왜 그렇게 갑자기 떠났는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그리고 견딜 수 없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5년 동안 제 아들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수지는 혼자 아이를 키우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저는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하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강남 최고층 펜트하우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어요. 70평 넓은 공간이 갑자기 텅 비어 보였습니다. 아니, 항상 비어 있었는데 이제야 느낀 건지도 모르겠네요. 머릿속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어요. 준호. 그 아이가 정말 제 아들일까? 새벽 3시 저는 결국 일어나 노트북을 켰습니다. 포털 사이트의 친자 확인 방법을 검색했어요.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42살 먹은 대표가 이런 검색을 하고 있다니 스스로가 한심했습니다. 하지만 더 한심한 건 따로 있었어요. 5년 전 제가 수진에게 했던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거든요. 수진아, 미안해.
오늘 투자자 미팅이 잡혔어. 다음에 보자. 병원? 지금? 내일 가면 안 돼? 오늘 개발팀이랑 중요한 회의가 있단 말이야. 결혼식 날짜? 그건 나중에 정해도 되잖아. 지금은 회사 키우는 게 먼저야. 매번 미루고 또 미뤘습니다. 그렇게 3년을 약혼자 신분으로만 지냈죠. 수지는 참을성 있게 기다려줬어요. 하지만 사람의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는 법이었습니다. 그날이 기억났습니다. 5년 전 4월 어느 토요일이었어요. 수진이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오늘 꼭 만나야 해. 중요한 얘기가 있어.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실리콘밸리 투자자와 화상회의가 잡혀 있었어요. 첫 투자 유치의 기회였습니다. 놓칠 수 없었죠. 수진아, 정말 미안한데 오늘은 안 돼. 엄청 중요한 미팅이라서. 내일 보자, 응? 민수야, 정말 오늘이 중요해. 제발. 수진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나도 이해 좀 해줘. 이 미팅 성사되면 우리 앞날이 훨씬 나아질 거야. 내일 꼭 보자. 약속할게. 전화를 끊고 저는 미팅에 집중했습니다. 3시간 동안 열정적으로 프레젠테이션 했고 결국 30억 원 투자를 받아냈어요. 그날 저는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수진을 만나러 갔을 때 그녀는 달라져 있었어요. 카페에 앉은 수진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고 입술엔 핏기가 없었어요. 수진아,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파? 수진은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어요. 민수야, 우리 그만 헤어지자. 뭐?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가 아니야. 3년이야. 3년 동안 기다렸어. 수진아, 무슨 일인지 말해봐. 우리 얘기하면서 풀 수 있잖아. 하지만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야, 어제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했잖아. 그래, 미안해. 그래서 오늘 만난 거 아니야? 난 어제 병원에 다녀왔어. 혼자. 그 말에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병원? 무슨 일인데? 많이 아파?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하얀 봉투. 거기엔 종합병원 로고가 찍혀 있었어요. 이게 뭔데? 이제 필요 없어. 그냥 버려. 수진이 일어섰습니다. 저는 황급히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수진아, 제발 얘기 좀 해봐. 대체 무슨 일인지. 수진이 차갑게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당신에게 나는 늘 두 번째야. 회사, 미팅, 투자. 다 중요하지. 나는 항상 나중이고. 이제 지쳤어. 정말 지쳤어. 수진아, 그건 오해야. 나도 너를 사랑한다고? 그럼 왜 3년 동안 결혼 날짜 한 번 안 잡았어? 왜 내가 어제 급하다고 했는데도 안 만났어?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수진의 말이 다 맞았으니까요. 미안해, 수진아. 내가 잘못했어. 다시 한 번만. 됐어. 이제 끝이야. 각자의 길을 가자. 당신은 당신 회사랑 결혼해. 그게 당신이 진짜 사랑하는 거니까. 수지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저는 멍하니 앉아서 그 봉투를 봤어요. 열어볼까 망설였지만 결국 열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방에 넣어뒀죠. 그리고 3일 후 수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당신에게 나는 그저 옵션이었나 봐요. 이제 그만 각자의 길을 갑시다. 행복하세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아니,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나자 슬픔보다 일이 먼저였습니다.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고 저는 더 바빠졌어요. 수진을 잊으려 애썼습니다. 아니, 잊은 척 했죠.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그때 그 병원 봉투는 대체 뭐였을까요? 새벽 4시 저는 서재로 가서 오래된 상자를 뒤졌습니다. 5년 전 물건들을 담아둔 박스였어요. 책, 사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 하얀 봉투, 손이 떨렸습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열지 않았던 봉투, 이제라도 열어야 할 것 같았어요. 천천히 봉투를 뜯었습니다. 안에서 서류 한 장이 나왔어요. 산부인과 진료 확인서, 환자명 이수진, 진단명 임신 초기 6주 추정, 진료일 2020년 4월 17일. 서류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임신. 수진이 임신했었어요. 그것도 6주. 그날 저에게 급하게 만나자고 했던 이유가 이거였구나. 제가 거절했던 그 만남에서 수진이 하려던 말이 바로 이거였던 겁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텅 빈 서재에 제 목소리만 울려 퍼졌죠. 수지는 5년 동안 혼자 아이를 키웠습니다. 저에게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자존심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저를 완전히 포기했기 때문이었을까요? 여러분, 저는 지금 어떻게 해야 할까요? 5년 전 그 봉투를 열어봤다면 지금과는 다른 삶을 살고 있었을까요? 준호는 아빠 없이 자라지 않았을까요? 후회만 해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회사에 가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했던 제가요. 비서실장 재훈이가 3번이나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지금은 회사보다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해피홈 아동센터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벤츠 대신 평범한 렌터카를 빌렸어요. 눈에 띄고 싶지 않았거든요. 센터 앞 골목 모퉁이에 차를 세웠습니다. 오전 9시 아이들이 하나둘 센터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를 봤습니다. 준호였습니다. 수진이 준호의 손을 잡고 걸어오고 있었어요. 준호는 노란색 유치원 가방을 메고 있었고 수진은 여전히 낡은 옷차림이었습니다. 하지만 둘은 행복해 보였어요. 준호가 무언가 신나게 떠들고 있었고 수진은 부드럽게 웃으며 듣고 있었죠.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행복한 모습 속에 제가 없다는 게. 엄마, 오늘 미술 시간에 아빠 그림 그려도 돼요?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수진이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준호야, 친구들은 다 아빠 얼굴 그리는데 나만 못 그려요. 우리 아빠는 어떻게 생겼어요? 수진이 무릎을 꿇고 준호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우리 준호 닮았어. 눈도 크고 코도 오똑하고 웃을 때 보조개도 생기고. 진짜요? 그럼 멋있게 생겼네요. 응, 우리 준호가 제일 멋있어. 수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삼켰어요. 준호를 센터에 맡기고 수진이 나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어요. 수진은 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했고 저도 따라갔습니다. 그녀가 도착한 곳은 대형 레스토랑 주방이었어요. 직원용 뒷문으로 들어가는 수진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였습니다. 저는 레스토랑 매니저를 찾아갔습니다. 혹시 이수진이라는 분 여기서 일하나요? 수진 씨요? 네, 우리 주방에서 일하시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아는 사람인데. 여기서 얼마나 일하셨어요? 매니저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대답했습니다. 한 4년쯤 됐나요? 정말 성실하고 좋은 분이에요. 혼자 아이 키우시면서도 지각 한 번 안 하시고, 근데 건강이 안 좋으신 것 같더라고요. 요즘 자주 어지러워 하시던데,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건강이 안 좋다고요? 네, 그래도 쉬겠다는 말씀은 안 하세요. 생활이 어려우신가 봐요.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발걸음을 돌려 차로 향했어요. 차 안에서 저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수진이 4년 동안 주방에서 일했다고요? 건강도 안 좋은데? 준호를 키우면서요?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재훈이었어요. 대표님, 어디 계세요? 투자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재훈아, 미안한데 오늘 미팅 취소해. 네. 대표님, 정신 차리세요. 이거 200억짜리 추가 투자건이에요. 알아. 그래도 취소해. 그리고 나 며칠 쉴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재훈이가 다시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어요. 5년 전에는 투자가 우선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이제는 제대로 된 우선순위를 정해야 했습니다. 저는 대학 동창이자 변호사인 준혁에게 전화했습니다. 준혁아, 나 민수야. 급하게 물어볼 게 있어. 민수야? 무슨 일이야? 친자 확인. 어떻게 하는 거야?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야, 무슨 일 있어? 저는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5년 전 헤어진 수진, 준호, 그리고 그 병원 봉투까지. 준혁이 긴 한숨을 쉬었어요. 미쳤냐, 민수야. 5년 동안 몰랐다고? 나도 알아. 내가 나쁜 놈이야. 그래서 지금이라도 확인하고 싶어. DNA 검사하면 돼. 근데 민수야, 상대방 동의 없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그럼 어떻게 해? 수진 씨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제일 확실해. 만약 정말 내 아들이라면 너는 양육비도 내야 하고 법적 책임도 져야 해. 당연하지. 기꺼이 할게. 그런데 수진이 나를 만나주려고 하지 않아. 그럼 편지라도 써봐. 아니면 센터장을 통해서 전달하든지. 전화를 끊고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워드 문서를 열고 타이핑을 시작했어요. 수진에게 손이 떨렸습니다. 무슨 말부터 해야 할지 몰랐어요. 5년 만에 이렇게 연락하게 돼서 미안해. 아니, 미안하다는 말로는 부족하지. 나는 최악의 인간이었어. 지우고 다시 쓰고 또 지웠습니다. 3시간 동안 앉아서 한 줄도 제대로 못 썼어요. 결국 저는 직접 만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다시 해피홈으로 갔습니다. 수진이 준호를 데리러 올 시간이었어요. 오후 5시 30분 수진이 나타났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어요. 준호가 뛰어나와 수진을 안았죠. 엄마. 우리 준호, 오늘 재미있었어? 네. 그림도 그리고 친구들이랑 놀고. 둘이 손을 잡고 걸어가려는 순간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수진아. 수진이 돌아봤습니다. 저를 보자 얼굴이 굳었어요. 왜 여기 있어요? 수진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제발. 할 얘기 없다고 했잖아요. 수진이 준호를 데리고 가려 했습니다. 저는 그녀 앞을 막아섰어요. 준호가 내 아들이야. 맞지? 준호가 놀란 눈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저리 비켜요. 대답해줘. 그것만 알려줘. 준호가 내 아들이 맞아?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이제 만족했어요? 이제 가요.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말이었구나. 준호는 제 아들이었어요. 엄마, 왜 울어요? 저 아저씨가 뭐래요? 준호가 수진의 치마를 잡아당겼습니다. 수진은 눈물을 닦으며 억지로 웃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눈에 먼지 들어가서. 저는 무릎을 꿇고 준호의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준호야, 나는 싫어요. 엄마 울게 한 나쁜 아저씨. 준호가 저를 밀쳤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손을 잡고 뛰어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제 아들이 저를 나쁜 아저씨라고 불렀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어요. 저는 그날 밤 술을 마셨습니다. 평소에는 술을 거의 안 마시는 편인데 그날만큼은 달랐어요. 집 근처 조용한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시켰습니다. 한 병, 두 병, 세 병. 손님 괜찮으세요? 너무 빨리 드시는 것 같은데. 주인아 주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제가 나쁜 놈이라서요. 무슨 소리예요? 멀쩡하게 생기신 양반이. 아니요. 진짜 나쁜 놈이에요. 제 아들이 저한테 나쁜 아저씨래요. 제 자식이 말을 잇지 못하고 저는 울었습니다. 42살 어른이 포장마차에서 소주잔 앞에서 울고 있었어요. 주인아 주머니가 물수건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손님, 아들이 있으면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진심을 보여주면 아이들은 알아요. 진심, 그게 뭘까요? 돈을 주는 게 진심일까요? 선물을 사주는 게 진심일까요? 집에 돌아와서도 정신이 혼미했습니다. 침대에 쓰러져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준혁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혁아, 수진이가 인정했어. 준호가 내 아들 맞대. 근데 날 만나주지 않아. 어떡하지? 한참 후 답장이 왔어요. 술 마셨구나. 내일 깨면 법률사무소로 와. 양육비 소송 절차 알려줄게. 그리고 민수야, 법적 절차도 중요하지만 진심이 더 중요해. 다음 날 아침 숙취로 머리가 깨질 것 같았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이게 성공한 CEO의 모습일까요? 저는 준혁의 법률사무소로 갔습니다. 강남역 근처 고층 빌딩. 준혁은 이미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수야, 얼굴이 왜 그래? 어제 좀 마셨어. 준혁이 커피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일단 법적으로 봤을 때 너는 5년치 양육비를 지불할 의무가 있어. 대략 계산하면 월 100만 원씩 잡아도 6천만 원이야. 당연히 줘야지. 그것뿐이야? 더 줄 수도 있어? 물론이지. 합의하면 돼. 근데 민수야, 중요한 건 돈이 아니야. 알아. 그런데 수진이가 날 안 만나주는데 어떡해? 준혁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일단 이렇게 해보자. 내용 증명으로 양육비 지급 의사를 밝히는 거야. 그럼 최소한 너의 책임 의지는 보여줄 수 있어. 그것만으로 충분할까? 충분하지 않아. 하지만 시작은 돼. 그리고 민수야. 준혁이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준호한테 아빠가 되고 싶으면 먼저 수진이한테 용서받아야 해. 5년 동안 혼자 키운 게 얼마나 힘들었겠어.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다시 해피홈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센터장을 만나러 갔어요. 센터장님, 잠깐 시간 괜찮으실까요? 센터장은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응접실로 안내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대표님? 사실은
수진 씨와 저는 아는 사이입니다. 그리고 준호는 제 아들이에요. 센터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놀라셨던 거였네요. 네. 저는 5년 동안 몰랐어요. 정확히는 알려고 하지 않았죠. 제 잘못입니다. 저는 모든 걸 솔직하게 털어놨습니다. 센터장은 조용히 듣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수진 씨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처음 여기 왔을 때 임신 8개월이었어요. 배가 불렀는데도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했죠. 8개월에요? 네. 출산 전까지 여기서 일했어요. 돈이 필요했대요. 출산 후 한 달 만에 다시 나왔고요. 아기 업고 와서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왜 아무한테도 도움을 안 청한 거죠? 자존심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준호 아빠가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저는 몰랐어요. 모른 게 아니에요. 알려고 하지 않은 거죠. 센터장의 말이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사실이었어요. 센터장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수진이가 절 만나주지 않아요. 센터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시간을 주세요. 5년 동안 혼자 버텨온 사람이에요. 하루아침에 마음을 열 수는 없어요. 기다리겠습니다. 얼마든지요. 하지만 준호만이라도 만날 수 있을까요? 그건 수진 씨가 결정할 문제예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센터장님, 이거 수진 씨한테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봉투 안에는 수표가 들어 있었습니다. 6천만 원. 5년치 양육비였어요. 그리고 매달 통장으로 입금하겠습니다. 양육비로요. 센터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받을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전해주세요. 제 최소한의 책임이니까요. 센터를 나오는데 준호가 보였습니다.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뛰어놀고 있었어요. 땀 흘리며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뻤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다가가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준호가 저를 보면 또 무서워할 테니까요. 저 아저씨 또 왔어. 한 아이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가 저를 봤어요. 저는 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그리고 친구들과 다른 곳으로 뛰어갔죠. 제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거절당한 기분이었어요. 제 아들한테 거절당하다니. 그날 밤 수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돈은 받을 수 없어요. 돌려가세요. 우리는 지금도 잘 살고 있어요. 저는 전화를 걸었지만 수진은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이건 내 의무야. 제발 받아줘. 그리고 준호를 만나게 해줘. 아빠로서 책임지고 싶어. 한참 후 답장이 왔어요. 책임? 5년 전에는 책임감이 어디 있었어요? 이제 와서 아빠 노릇하고 싶다고? 준호한테 상처 주지 마세요. 제발, 상처 주고 싶지 않아. 그냥 아빠가 되고 싶어. 늦었지만,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이제 우리 인생에 끼어들지 마세요. 그게 수진의 마지막 문자였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강남의 화려한 야경이 보였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꿈이고 성공이겠죠.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저 불빛들을 향해 달려왔다고. 하지만 지금 보니 정말 중요한 빛은 제가 외면한 곳에 있었습니다. 수진과 준호라는 작은 별빛 말이에요. 그 빛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너무 늦어버린 걸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해피홈 앞에 갔어요. 멀리서 준호를 지켜봤습니다. 다가가지는 않았어요. 그저 무사히 센터에 도착하는지
건강해 보이는지만 확인했죠. 스토킹 같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니까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평소처럼 차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수진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낯선 중년 여성이 준호를 데려왔어요. 이상했어요. 수진은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준호를 데려왔거든요. 저는 차에서 내려 그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 실례지만 준호 엄마는요? 여성이 경계하는 눈으로 저를 봤어요. 누구세요? 아, 저는 해피홈 후원자인데요. 수진 씨와 아는 사이라서. 아, 그러세요? 수진이가 어제부터 몸이 안 좋아서 제가 대신 데려왔어요. 같은 동네 사는 이웃이거든요. 몸이 안 좋다고요? 많이 심한가요? 글쎄요, 어제 응급실 갔다 왔다는데 괜찮다고는 하던데 얼굴이 너무 안 좋더라고요. 제 심장이 쿵 떨어졌습니다. 응급실? 지금 집에 계세요? 네, 아마도요. 근데 왜요?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저는 황급히 차로 돌아갔습니다. 수진의 집 주소는 알고 있었어요. 센터 서류에서 봤거든요. 차를 몰고 수진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30분쯤 걸렸어요. 도착한 곳은 낡은 빌라촌이었습니다. 좁은 계단을 올라가며 곰팡이 냄새가 났어요. 3층 302호. 녹슨 문패에 이수진 이름이 희미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대답이 없었어요. 다시 눌렀습니다. 수진아, 나야. 민수야. 괜찮아? 여전히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어요. 수진아, 대답 좀 해봐. 그때 안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뭔가 넘어지는 소리 같았어요. 수진아. 저는 문을 세게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옆집 문이 열렸어요. 시끄럽게 왜 이래요? 중년 남자가 화난 얼굴로 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 사시는 분이 아픈 것 같은데 문을 안 열어서요. 혹시 마스터키 같은 거? 마스터키는 관리사무소에 있는데. 근데 당신 누구예요? 저는 아는 사람이에요. 지금 안에서 쓰러진 것 같아요. 제발 도와주세요. 남자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관리인 불러올게요. 10분 후 관리인이 와서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달려 들어갔어요. 거실 바닥에 수진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수진아. 달려가서 수진을 안았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이마는 식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정신 차려. 나야, 민수야. 수진의 눈이 가늘게 떠졌어요. 저를 보더니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왜? 왔어. 119 불러요. 빨리. 관리인이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수진을 아는 채 말했어요. 괜찮아. 곧 병원 갈 거야. 버텨. 준호. 준호는 센터에 있어. 안전해. 걱정하지 마.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준호한테 아빠 없어서. 이제 있어. 내가 있잖아. 제발 정신 차려. 구급차가 도착했고 수진은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저도 따라갔습니다. 응급실 대기실에서 저는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손은 떨리고 머리는 복잡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제가. 아, 그러니까. 환자분과 무슨 관계세요? 아이 아빠입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환자분이 심한 영양실조와 빈혈 상태예요.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죠? 잘 모르겠습니다.
제대로 식사를 못 하신 것 같은데요. 스트레스도 심하고요. 이대로 가다간 큰일 날 뻔했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일단 수액 맞고 있어요. 입원이 필요한데 보호자분이 동의해 주셔야 합니다. 네, 입원시켜 주세요. 비용은 제가 다 부담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분께면 정신과 상담도 권해드립니다. 우울증 증세가 보여서요. 우울증. 그 단어가 제 머리를 때렸어요. 수진이 우울증까지 앓고 있었다니. 알겠습니다. 지금 면회 가능한가요? 네, 하지만 조용히 해주세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은 침대에 누워 수액을 맞고 있었어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든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의자를 당겨 앉았어요. 수진아. 수진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저를 보더니 고개를 돌렸어요. 왜 따라왔어요? 너 쓰러졌잖아. 어떻게 그냥 가? 상관없잖아요. 우리 남인데. 남이 아니야. 우리한테는 준호가 있잖아. 수진이 웃었습니다. 차갑게. 준호? 그 애는 5년 동안 아빠 없이 잘 자랐어요. 앞으로도 그럴 거고. 수진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몰랐어. 몰랐다고요? 수진이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수액줄이 흔들렸어요. 5년 전에 내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요?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병원에 다녀왔다고 했잖아요. 알아. 내가 미팅 때문에. 맞아요. 미팅? 당신한테는 늘 미팅이 먼저였죠. 회사, 투자, 성공. 난 항상 나중이었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날 병원에서 임신 확인했어요. 6주였어요. 너무 기뻐서 당장 당신한테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당신은 뭐라고 했죠? 다음에 보자고. 수진아, 그 다음날 만났을 때도 당신 표정 봤어요. 귀찮다는 표정. 그래서 말 못했어요. 임신한 거. 수진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혼자 고민했어요.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근데 당신 보면 알겠더라고요. 지금 아이 생기면 당신 방해가 될 거라는 거.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맞아요. 당신한테 나랑 아이는 짐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혼자 키우기로 했어요. 당신 인생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진의 말이 다 맞았으니까요. 5년 동안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출산할 때도 혼자였고, 준호가 아플 때도 혼자였고, 수진이 흐느꼈습니다. 준호가 처음 엄마라고 불렀을 때도, 처음 걸었을 때도 다 혼자 봤어요. 당신은 그 소중한 순간들 다 놓쳤어요. 제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 해결돼요? 잃어버린 5년이 돌아와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수진이 다시 누우며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 가요. 우리 인생 신경 쓰지 말고 당신 길 가세요. 못 가. 이제는 못 가. 왜요? 양육비는 보냈잖아요. 책임 다한 거 아니에요? 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 나 아빠 되고 싶어. 준호 아빠. 수진이 피식 웃었어요. 5년 늦었어요. 준호는 이미 아빠 없이 사는 법을 배웠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너무 아팠어요. 진짜 너무 늦은 걸까요? 수진은 사흘간 입원했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갔어요. 수진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만 바라봤죠. 저는 묵묵히 과일을 깎아주고 물을 받아주고 그렇게 있었어요. 왜 자꾸 와요? 셋째 날 수진이 처음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그냥 있고 싶어서. 불편해요. 알아.
근데 가고 싶지 않아. 수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준호는요? 이웃분이 봐주신대. 센터 끝나면 데려가서 저녁도 주시고. 걱정 마. 그분한테 민폐인데. 내가 비용 들였어. 거절하셨지만 억지로. 수진이 저를 쏘아봤어요. 돈으로 다 해결되는 줄 아세요? 아니야. 알아. 근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것밖에 없잖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복도에서 들리는 발소리,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 모든 게 낯설고 답답했어요. 민수 씨. 수진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왜? 진짜 준호 아빠 하고 싶어요? 응. 진심이야. 준호는 쉬운 아이가 아니에요. 밤에 악몽 꾸고 친구들이 아빠 얘기하면 울고.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린이집 아빠 참여 수업 때마다 혼자예요. 다른 애들은 다 아빠랑 오는데. 알아요. 그게 얼마나 아픈지. 제 심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몰랐어. 미안해. 그래요. 당신은 몰랐죠. 편하게 살았죠. 근데 우린 매일 싸웠어요. 아빠 없이 살아가는 법을.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한 번은요, 준호가 물었어요. 나는 왜 아빠가 없냐고. 친구들은 다 있는데 나만 없냐고. 뭐라고. 대답했어? 거짓말했어요. 아빠는 하늘나라에 있다고. 준호를 지켜보고 있다고.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어요. 그랬더니 준호가 그러더라고요. 그럼 아빠한테 가고 싶다고. 엄마랑 같이 하늘나라 가면 아빠 만날 수 있냐고. 수진아, 그날 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 아이가 죽고 싶다고 했는데. 수진이 흐느꼈습니다. 저도 울었어요. 제 잘못 때문에 제 아들이 그런 생각을 했다니. 이제라도 만나게 해줘. 제발. 무서워요. 뭐가? 준호가 당신한테 정들까봐. 그러다가 당신이 또 떠나면 어쩌죠? 준호가 또 상처받으면요? 안 떠나. 절대 안 떠나. 그걸 어떻게 믿어요? 5년 전에도 날 떠났잖아요. 그때는 달랐어. 지금은 뭐가 중요한지 알아.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안 돼요. 퇴원 날 저는 수진을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수진은 거절했지만 제가 강행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어색한 침묵만 흘렀죠. 저기서 내려주세요. 수진이 빌라 골목 입구를 가리켰습니다. 집 앞까지 갈게. 아니에요. 준호가 볼까봐. 결국 저는 골목 입구에 차를 세웠어요. 수진이 내리려는데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네. 언제가 됐든 준호 만나게 해줘. 기다릴게. 얼마든지. 수진은 대답 없이 손을 빼고 내렸습니다. 뒷모습이 외로워 보였어요. 그날 밤 저는 회사 임원 회의가 있었습니다. 한 달 만에 처음 참석하는 거였어요. 대표님, 그동안 어디 계셨습니까? 연락도 안 되시고. CFO가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개인적인 일이 있었어요. 개인적인 일? 대표님, 지금 회사가 어떤 상황인지 아십니까?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알아요. 미안합니다. 미안하다고 해결됩니까? 200억 추가 투자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예전에 저라면 당장 투자자를 만나러 갔을 거예요. 밤을 새워서라도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했겠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투자건은 다음 달로 연기하겠습니다. 뭐라고요? 회의실이 술렁거렸어요. 대표님 정신 차리세요. 경쟁사가 바짝 추격하고 있다고요. 알아요.
하지만 지금 제게는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뭔데요? 가족입니다. 임원들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당연했죠. 평생 일만 하던 제가 가족 얘기를 하다니. 여러분, 죄송합니다. 한 달만 시간을 주세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해결하고 오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데 재훈이가 따라왔습니다. 형, 무슨 일이야? 정말 이상해. 재훈아, 나 아빠야. 응? 갑자기 무슨? 5년 전에 헤어진 여자가 내 아들을 낳았어. 준호라고. 5살. 재훈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헐. 진짜? 응. 그래서 요즘 정신이 없어. 형, 그럼 지금 뭐 하는 거야? 양육비 소송? 아니야. 아빠가 되려고 노력하는 거야. 재훈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형,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거 알지? 알아. 근데 해야 해. 5년 늦었지만 다음 날 아침 저는 준호의 어린이집으로 갔습니다. 원장 선생님을 만났어요. 원장님, 저는 이준호 아버지입니다. 아, 네. 근데 어머니께서 아버지는 안 계신다고 사정이 있었어요. 이제 알게 됐습니다. 다음 주 아빠 참여 수업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가도 될까요? 원장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건 어머니 동의가 필요한데요. 어머니는 제가 설득하겠습니다. 일단 명단에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하지만 제발입니다. 제 아들이 혼자인 걸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원장이 한참을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꼭 어머니 동의를 받으세요. 그날 저녁 저는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예상대로 받지 않았어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진아, 다음 주 준호 어린이집 아빠 참여 수업 가고 싶어? 허락해 줄래? 1시간 후 답장이 왔습니다. 안 돼요. 준호가 혼란스러워 할 거예요. 준호가 혼자인 게 더 아프지 않을까? 제발 이번 한 번만. 답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심했어요. 허락을 받지 못해도 가기로. 제 아들이 혼자 있는 걸 더 이상 볼 수 없었으니까요. 아빠 참여 수업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옷장 앞에 섰어요. 뭘 입어야 할까요? 정장은 너무 딱딱하고 그렇다고 너무 캐주얼하면 이상하고 결국 깔끔한 셔츠에 청바지를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낯설었어요. 42살 CEO가 아니라 그냥 떨리는 아빠였으니까요. 정말 가도 되는 걸까? 수지는 결국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허락도 거절도 아닌 침묵. 하지만 저는 차 키를 집었어요. 가기로 했으니까요. 어린이집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여러 대의 차가 서 있었습니다. 아빠들이 아이들 손을 잡고 들어가고 있었어요. 다들 자연스러웠습니다. 익숙한 일상이었죠. 저만 떨리고 있었어요. 준호가 날 보면 뭐라고 할까? 화낼까? 울까? 심호흡을 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교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리가 떨렸어요. 교실 문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안이 보였어요. 아이들이 3, 4, 5 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쪽 구석에 준호가 혼자 앉아 있었어요. 다른 애들은 다 아빠와 함께인데 준호만 혼자였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이 반갑게 인사했어요. 어머, 준호 아버님이시죠? 오셨네요.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아빠들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봤죠. 그리고 준호. 준호는 저를 보더니 얼어붙었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준호야, 아빠 오셨네. 선생님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준호의 눈높이에 맞췄어요. 준호야, 안녕. 준호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너 누구야? 내 아빠 아니야. 준호야. 선생님, 저 아저씨 이상해요. 엄마 울게 한 나쁜 사람이에요.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교실이 술렁거렸어요. 다른 아빠들이 수군거렸죠. 선생님이 당황해서 다가왔어요. 준호야, 진정해. 아버님이잖아. 아니에요. 내 아빤 하늘나라에 있어요. 엄마가 그랬어요. 준호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손을 뻗었지만 준호는 더 멀리 갔습니다. 준호야, 미안해. 아빠가 늦었어. 정말 미안해. 아빠 아니라고. 싫어. 가. 그때 교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수진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온 모습이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옷도 제대로 안 입었더라고요. 준호. 수진이 달려와서 준호를 안았습니다. 엄마. 준호가 수진 품에 안기며 울었어요. 수진이 저를 노려봤습니다. 눈빛이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제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수진아, 미안해. 하지만 뭐요? 준호 봐요. 얼마나 놀랐는데.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저희 먼저 가볼게요. 수진이 준호를 안고 일어났습니다. 수진아, 잠깐만. 제가 손을 뻗었지만 수진은 뿌리쳤어요. 다시는 이러지 마세요. 제발. 수진이 준호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교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동정 어린 시선, 비난하는 시선. 저는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있었어요. 완전히 망쳤습니다. 아버님,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성급했어요. 아니에요. 저도 사정은 몰랐지만 아이가 많이 놀랐네요. 제가 최악의 아빠네요. 저는 고개를 떨궜어요. 눈물이 떨어질 것 같았지만 참았습니다. 교실을 나와 주차장으로 갔습니다. 수진의 차는 이미 없었어요. 차에 앉아서 핸들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휴대폰을 꺼내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어요. 10번을 걸었지만 계속 거절당했죠.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성급했어. 준호한테 상처 줄 생각 없었어. 답장이 왔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우리 그냥 조용히 살게 해주세요. 수진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기회요? 당신 오늘 준호가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요? 어린이집 가기 싫다고 친구들이 놀릴까봐 무섭다고 떨었어요. 제 심장이 무너졌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어떻게든 만회할게. 됐어요. 이제 정말 끝이에요.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그게 수진의 마지막 문자였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빈 주차장, 텅 빈 마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재훈이었어요. 형, 괜찮아? 아까 임원한테 들었어. 오늘 회의 취소했다며? 응. 미안. 형, 목소리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재훈아, 나 완전히 망쳤어. 뭘? 내 아들이 날 거부해. 아빠라고 인정 안 해.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형, 지금 어디야? 내가 갈게. 괜찮아. 혼자 있고 싶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운전대에 이마를 기댔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하면 준호가 날 받아줄까? 이미 너무 늦은 걸까? 그때 누군가 차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아까 교실에서 본 아빠 중 한 명이었어요. 창문을 내렸습니다. 죄송한데요. 아까 그분 맞으시죠? 네. 그런데요? 남자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요. 이혼하고 3년 동안 아이 못 봤거든요. 아이가 저를 잊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요? 쉽지 않으시겠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1년 걸렸어요. 매일 어린이집 앞에서 기다렸죠. 아이가 저를 봐주지 않아도 계속 갔어요. 그게 효과가 있었나요? 남자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1년 후에 아이가 먼저 손 내밀더라고요. 아빠라고 불러줬어요.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도 그럴 수 있을까요? 모르죠. 하지만 해보셔야죠. 진심은 통하니까요. 언젠가는 남자가 제 어깨를 두드리고 갔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포기할까? 아니면 계속 시도할까? 수지는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준호는 저를 거부했고요. 하지만 저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포기할 수 없었어요. 준호는 제 아들이니까요.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된 아빠가 되고 싶었으니까요. 아무리 오래 걸려도 계속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진심은 통한다고 그 아빠가 말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해피홈 앞에 갔습니다. 멀리서요. 준호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아침 8시 30분 수진이 준호를 데려오면 저는 차 안에서 지켜봤어요. 준호가 씩씩하게 센터로 들어가는 모습을, 때로는 울먹이는 모습도 봤습니다. 어린이집 사건 이후 준호는 더 불안해진 것 같았어요. 그게 다 제 잘못이었습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비가 내렸어요. 장대비였습니다. 준호가 우산 없이 센터에서 나왔어요. 수진이 늦은 모양이었죠. 준호는 처마 밑에서 비를 피하며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작은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차에서 우산을 꺼냈습니다. 다가가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준호가 또 놀랄까봐. 그때 수진이 뛰어왔습니다. 우산도 없이 흠뻑 젖은 채로. 준호야, 미안해. 엄마가 늦었어. 엄마, 괜찮아요. 저 안 젖었어요. 준호가 엄마를 안았습니다. 수진도 아들을 꽉 안았어요. 비에 젖은 두 사람. 저는 차 안에서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저렇게 안아주고 싶었어요. 아빠로서. 그날 저녁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수진의 집 앞에 갔어요. 문 앞에 상자 하나를 놓았습니다. 안에는 준호가 좋아할 만한 장난감과 따뜻한 옷, 그리고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준호에게 아빠가 처음 쓰는 편지야. 어색하지? 아빠도 어색해. 준호야, 아빠가 미안해. 내가 태어났을 때 옆에 없어서, 내가 처음 걸었을 때, 처음 말했을 때 다 놓쳐서. 아빠는 나쁜 사람이었어. 너무 일만 하느라 정말 소중한 걸 잃어버렸어. 바로 너와 엄마. 지금은 늦었지만 아빠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언젠가 내가 날 아빠라고 불러줄 때까지. 사랑해, 준호야. 태어나줘서 고마워. 아빠가 초인종을 누르지 않았어요. 그냥 상자를 놓고 떠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상자는 그대로였습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일주일이 지나도 상자는 그대로 문 앞에 있었어요. 수진이 가져가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주 새로운 선물을 놓았어요.
준호가 좋아할 만한 그림책, 크레파스, 축구공.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상자가 사라졌어요. 심장이 뛰었습니다. 혹시 수진이 가져간 걸까요? 그날 저녁 수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그만 보내세요. 준호가 혼란스러워해요. 가져간 거야? 선물? 준호가 가져갔어요. 제가 버리려고 했는데 준호가 울면서 막았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고마워할 일 아니에요. 준호한테 기대 걸지 마세요. 아직 어린애예요. 알아. 그래도 기회를 줘서 고마워. 다음 날부터 저는 편지에 그림을 그려 넣었습니다. 서툰 그림이었어요. 아빠와 아들이 손잡고 걷는 그림, 함께 축구하는 그림, 함께 웃는 그림. 그리고 2주 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상자 옆에 작은 종이가 놓여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아저씨, 선물 고마워요. 축구공 좋아요. 준호. 삐뚤삐뚤한 글씨였습니다. 아직 글씨를 배우는 중인 아이의 글씨.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답장을 썼어요. 준호야, 편지 고마워. 아저씨는 준호 아빠야. 언젠가 준호가 받아주면 좋겠어. 천천히 기다릴게. 아빠가. 다음 날 아침 편지를 놓고 차에서 기다렸습니다. 수진이 준호를 데리고 나왔어요. 준호가 편지를 발견했습니다. 엄마, 또 편지 왔어요. 수진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뺏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편지를 읽었어요. 글씨를 더듬더듬 읽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마, 이 아저씨가 정말 내 아빠예요? 수진이 무릎을 꿇고 준호를 안았습니다. 그래, 준호 아빠야. 근데 왜 하늘나라에 있다고 했어요? 엄마가 거짓말했어. 미안해.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는 왜 지금 나타났어요? 그건 아빠한테 물어봐야 해. 아빠 만나고 싶어요. 수진이 놀란 눈으로 준호를 봤어요. 준호야, 진심이야? 네. 친구들은 다 아빠 있잖아요. 저도 아빠랑 놀고 싶어요. 저는 차 안에서 그 대화를 듣고 울었습니다. 수진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제 차를 발견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수진이 한참을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허락이었습니다.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준호가 저를 봤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대신 호기심 어린 눈으로 쳐다봤죠. 안녕, 준호야. 안녕하세요. 편지 고마워. 축구공 재미있어? 네. 친구들이랑 놀았어요. 그래, 잘했네. 다음엔 아빠랑 같이 축구할까? 준호가 수진을 봤어요. 수진이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그 한마디에 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준호야, 아빠가 늦어서 미안해. 이제부터 열심히 할게. 약속해요? 약속해. 준호가 작은 새끼손가락을 내밀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약속? 수진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저도 울고 있었고요. 그렇게 우리 셋은 빗속에서 서 있었습니다. 완전한 가족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처음으로 준호와 함께 놀이터에 갔습니다. 서툴렀어요. 뭘 해야 할지 몰랐죠. 하지만 준호가 가르쳐 줬어요. 아빠, 이렇게 공 차는 거예요. 아빠, 그네 밀어주세요.
아빠, 같이 미끄럼틀 타요. 아빠, 준호가 저를 아빠라고 불렀어요. 그게 얼마나 듣고 싶단 말인지. 해가 질 무렵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배고파요. 그래, 뭐 먹을까? 엄마는 항상 김밥 사줘요. 저 돈가스 먹고 싶어요. 제 가슴이 아팠어요. 김밥. 수진이 돈이 없어서 저렴한 걸 사준 거겠죠. 그래, 돈가스 먹으러 가자. 엄마도 같이. 수진도 함께 식당에 갔습니다. 셋이서 밥을 먹는데 이상하게 눈물이 났어요. 이게 가족이구나. 늦었지만 이제라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구나. 아빠, 왜 울어요? 아니야, 그냥 행복해서. 준호가 티슈를 건넸습니다. 울지 마세요. 아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성공도 돈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진짜 행복은 바로 이거였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밥 먹고 웃고 손잡고 걷는 것. 5년 동안 제가 찾던 건 바로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제라도 깨달아서 다행이에요. 소중한 사람들 곁에 있을 때 그 소중함을 알아야 해요. 잃어버리고 나서야 아는 건 너무 아프니까요.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늦기 전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일이 가득할 것입니다.